자, 그리고 이제 카이아님의 강제징용 판결. 아유, 이제 갔어야 됐겠네요. 이제 굉장히 진지한 주제. 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뭐 다른 건 다들 이게 진작에 나왔었던 얘기 이제 판결이고 저거 하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질질 끌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년도에 판결이 나서 거기에서 당연히 그 배상 판결을 받았어야 하고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본에게 요구를 하든 이런 걸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려왔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이제 뭐 재판 거래. 네, 재판 거래의 뭐 주요 주제가 이거죠. 네, 요거였죠. 이게 일본의 철강 회사였나요? 네, 네, 신일본 주철이라고. 네, 철강 회사에 강제로 끌려가서 네. 예,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 중에 이제 살아계신 분 4분이 아마 네네. 네.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양승 대법원에서 우리가 질질 끌어줄 테니 네. 빨리 네, 일본이랑 쇼를 쳐라. 질질 끌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니네가 뭐 줄 거냐. 네. 그렇죠. 그 걔네가 얘기한 그 양세가 주장했었던 뭐 한국법원. 예, 그거를 한국법원을 만들어 줄 거냐. 뭐 이걸로 다시 거래한 게 요거잖아요. 강제징용에 따른. 그걸 했던 게 이제 YTN에서 11월 6일 날 나왔던 그 보도인데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파 같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요거를 특별 협약 협정을 통해서 가지고 그 한일 그 양국의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만 소송을 걸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제 2012년도를 놓고 공소시효를 맞춰서 우리나라 공소시효가 그 민법상으로는 3년 그 앞날로부터 3년이래요. 그 3년을 이제 못 넘어가 빨리 넘기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됐죠. 다행히. 이거를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재판도 같이 물고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딱 걸렸죠. 이게 YTN 보다 보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감당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아예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법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판결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 청구권을 일본에 주냐, 그러니까 일본에게 개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도 히스토리가 상당히 복잡한 게 결국은 그 한일 기본조약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정희 정부 때 맺었던 한일 협정까지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1965년도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외교에 있어서 뭐 결정적, 최종적, 불가역적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매국노예요, 사실. 그런 말을 쓴 사람이 매국노인 거죠. 근데 그렇죠. 위안부 협약도 그렇고 그 이제 한일 협정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그냥 일본한테 완전 골든패를 준 거예요. 야, 너 이거 봐라, 이거 다 해놓고는 뒤에서 왜 딴 말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한일협정의 기본 컨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인 청구권을 우리나라에서 대신 받아서 일본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눠주겠다였어요. 근데 한일협정에서는 원래 일본이 주장했던 거 뭐였냐면 강제징용이나 그런 피해자들한테 일본 정부가 직접 계좌로 쏴주겠다였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그때 이제 그 박정희 정부에서는 수교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수교도 안 했는데 너네가 어떻게 우리 계좌로 넣어줘. 그때 뭐 텔레뱅킹이나 뭐 토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받아서 그거를 넣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돈이 그때 돈으로 아마 8억 불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돈을 그때 받았어요. 받았던 게 8억 불이 아니고 5억인가 6억 불 정도 되는 걸로. 근데 그게 이제 현금 실제로 받은 거랑 차관 형태로 받은 거랑 현물이랑 합치면 제가 알기로 한 8억 불 정도 되는 걸로. 다 합치면 8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실제로 피해자한테 돌아간 돈은 10%가 안 돼요. 그게 아마 한 8%, 9% 정도 됐을 거예요. 나머지 돈은 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그런 국가 기간 사업을 만들거나 박정희가 개인 정치 자금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원죄의 시작이에요. 만약 거기서 개인 청구권을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잘 돌려줬었으면 새로 더 드러난 피해자,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 같은 분들 아니면 새로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도 할 말이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줬는데 너네가 지금 한 거보다 지금 드러난 피해자가 더 많지 않냐.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가 있는데 이미 거기서 끝난 거죠. 근데 거기 협정문 3조 3항인가 될 거예요. 3조 3항 보면 이러한 거를 했을 때 한일 양국이 합쳐서 뭐 재단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조항 같은 거를 하나도 인용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일본은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지급을 했다. 거기서 이제 자꾸 배째라 하는 거죠. 다 줬으니까 우리는 다 줬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만 보고. 일본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아버지가 달라 그래서 줬어. 그죠. 알았어. 네. 너 믿고 줄게. 네. 다 잘 나눠줘. 네. 줬어요. 근데 안 받았다고 계속 난리야 그 이후에. 그래서 딸내미가 정권을 잡았네. 딸내미랑 자 이제 10억 불 더 줄 테, 10억엔 더 줄 테니까 이제 진짜 아무 소리 안 하기야. 그죠. 이제 진짜 아무 소리 안 하기. 딸내미가 오케이 해줬어. 최종적 불가 역적으로 한 오케이 거죠. 또 해줬어.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10억엔 갖고 가. 그럼 이거 니네 한 조약 취소하는 거야? 아니 취소하는 건 아닌데 우리 돈으로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냥 근데 갖고 있는다. 갖고 가든지 말든지 선택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한국이랑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맨날 정권만 바뀌면 말 바뀌고 돈은 계속 갖고 가고 사과하라고 계속 하고 얘네들한테 사과해주면 안 된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에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다 했어. 그렇죠. 그런 것들 했는데 한국에는 왜 안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이 만만해서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 이미 했으니까. 네, 한국은 이미 1960년도에 다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고 사과하고 국가에 박정희 정권한테 돈도 다 줬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 배상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로 레포트를 하나 썼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1950년에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졌을 때 한국이랑 일본은 동등하게 패전국이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조약상에서는 오히려 일제에 부역한 부역국가거든요. 부역국가라서 우리가 그 광복이 되고 나서도 조약상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배상해줘야 될 법적 국제법상 의무가 없어요. 국제법상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걸리적거려서 만약 광복군이 한국에 제주도라도 상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로 인정을 받고 이제 우리를 탈환했다. 그런 개념이고 그 정통성을 다음 정부가 이어갔으면 그건 승전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군 군정이 진주한 상태에서는 한국군은 그냥 부역 국가의 일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법적 조항상에서.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이랑 한국은 재산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 하던 그 국가에서 나름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SOC나 뭐 가지고 있는 국가 예산이나 그것만 둘이 분파이하고 우리는 이제 독립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나면 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50년대 조약 자체가. 그런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이 저렇게 지내면 대공산주의 전선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일 협정 자체가 미국이 일본을 엄청 푸시를 한 거예요. 그냥 아예 푸시를 빡빡빡빡빡빡빡 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한일 협정을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린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과 나머지 나라와 한국과는 좀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승전국이에요.
네. 거기는 승전국이에요. 승전국이고 우리나라는 패전국의 부역국. 패전국의 부역국이에요. 그 진짜 미친 창피한. 제가 그래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한일 협정 자체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협정이었어요. 그게 8억 불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그때의 전체 외환 보유액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일본 입장에서도 큰 돈 썼네요. 엄청 큰 돈을 쓴 거죠. 엄청 큰 돈을 쓴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때 한 해 예산에 뭐한 5배인가 6배 이상 한 됐다. 2배에서 3배 정도 돼요. 네. 2배, 3배 정도 되고 그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니까 400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800조쯤 받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 그 환율 기준으로 다 하면 지금 현재 한 60억에서 70억 불 되죠. 네, 60억에서 70억 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에서 단순 물가 환산이 되면 그런 거고 단순 물가 환산이.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제징용 판결이 이제 배상하라. 네, 대법원에서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본에서 배상할 우리가 일본에 있는 회사한테 배상하라고 해서 걔네가 배상 안 한다고 우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선언적인 선언적인 거고 근데 이렇게 개인 청구 인정할 거면 국가가 먼저 돈을 줘야죠. 우리도 예를 들면 포항제철 같은 데에서 포항제철이 그 돈으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성장을 한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항제철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의 도의적인 표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대법원에도 보면 포항제철 같은 예전에 60년대 한일협정에서 배상받아서 그걸로 큰 기업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라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에도. 근데 보통은 대법원 판결에 그런 말을 잘 안 넣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국가에서도 그 죄책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없어 보이던데.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회사들한테 배상하지 마라. 네,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배상할 이유가 없다. 니네들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가 예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다 줬다. 네, 그런 그리고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10억엔 또 줬다. 위안부 그거 다 하라고. 야,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추가 가금 요소냐? 스킬까지 사라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본에서는 네,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그 회사한테 니네 빨리 배상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런 건 거죠. 아니고 네,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피해자들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준다는 신호를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굉장히까지 그렇죠. 그런 시그널을 그 명확하게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고 이제는 정부가 뭔가 그 행동을 취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국민들은 움직이겠죠. 그분들도 움직이실 거고. 그래 저는 지금 정부나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용기 있는 판결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싫은 게 그 전에 정부랑 대법원들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일파들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 친일파들이지 뭐. 친일파도 친일파지만 친일파보다는 이런 걸 더 많이 따져서 이걸 우리가 했을 때 일본한테 그 뭔가 압박이 들어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런 걸 먼저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한테 압박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압박 들어올 게 없어요. 이미 사이 뭐 그냥 압박 들어올 것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싸울 수 있나요? 중국처럼? 못 싸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싸우자고 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들이 다 말려요. 그건 아니다. 미국과 싸우는 건 아니다. 중국하고 싸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대놓고 못 싸워요. 대놓고는 못 싸워. 근데 일본한테는 싸우라 그래. 그렇죠. 근데 경제로 따지면 세계 2장이 일본이에요. 이게 그건 거예요. 미국이 1장이고 거의 2장 3장 일본인데 그렇죠. 군사력 순위도 그렇고 아니 일본한테는 1대1로 싸우래 막. 이게 그거예요. 개 두 마리가 멍멍멍멍멍멍멍 해요. 근데 줄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안녕?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독도 가버렸잖아요. 그냥 야 독도 그러고 가면 이제 그렇게 이벤트로 한일 관계를 써먹으니까 이게 그 일본도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도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애니는 누가 만들어주냐? 그 비디오들은 누가 찍어줄 거냐?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강제징용 판결이 너무 늦게 돼서 4명 그 할아버지 4명 중에 3명이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 그거 이게 너무, 지연되는 너무 동안. 슬프죠. 그러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과 그에 연루된 이 개새끼들을 빨리 처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재판소 특별재판부 위원이라고 빡빡이고 있죠. 위원이라고 그 행정법원인가요? 행정처? 법원 행정처? 행정처. 야 그럼 지네들 이때까지 한 건 위원이 아니냐? 아 정말 아우, 뻔뻔해서 난 정말. 아유 정말 뻔뻔해서 아우,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사법거래가 있었던 건 알아요. 그거 하다 보면 사법거래도 하고 막 하는데 재판거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설마 재판을 특히 이런 중대 사안,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그래서 어디까지 실제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 네. 사실 보세요.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차고 뭐 경제가 어렵네, 뭐 하네, 뭐 위기네, 뭐네, 뭐 난리잖아요. 생각해 보면 검찰, 경찰, 사법부만 정상으로 돌려도 5년 임기만에 다 못해요. 아 그죠. 너무 할 수가 너무 없어요. 짧은 네.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박용진 국회의원이 박원진이 유치원을 터뜨렸네. 터진 건 또 수습해야 돼 정부가. 수습해야죠. 그러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하면 정부는 바쁠 거인데 지금 이 정부는 정말 너무 커다란 적폐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진짜 사법권과 검찰권 얘네들하고만 싸워도 네, 그쵸. 사실 임기 내에 쉽지 않아요.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공고한 카르텔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는 여기를 어떻게 할까 국민들이 느끼기엔 되게 답답한 속도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오랫동안 쌓여온 그 기득권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치원이 하나 터지더니 어떤 기자가 웹하드를 갑자기 터뜨려. 그러면 정부는 이거 터졌네? 야 여기도 파. 터졌네. 그러니까 보니까 정부가 새로운 데를 팔 여력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터뜨려주면 그죠. 그 다음엔 그 여론에서는 정부가 거기다가 이제 청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피하지도 못해. 거기에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그 10년 동안 쌓인 것보다는 진짜 거의 한 4-50년 쌓인 해방후 쌓인 적폐들이죠. 네. 이거는 사법 적폐나 이런 쪽은 검찰 쪽은 정말 진짜 한 4-50년씩 쌓인 거라 그렇게 쌓였는데 이제 더 그게 심화가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때 한번 정권이 한번 움직였잖아요. 네. 움직이고 나서 다시 이명박으로 돌아왔을 때 확 깊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도 못 건드렸어요. 네. 검찰과 법원은 못 건드렸고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과 대화하시다가 이거 막가자는 겁니까 하는 그 에피소드가 나온 게 검찰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결국은 못 건드렸고 지금 이제 너무 사실 검찰도 법원도 이렇게까지 너무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쪽팔린 짓을 하지 않았으면 못 건드렸어요. 우병우 같은 말도 안 되는 짓들 그리고 양승태 같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이 까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제 좀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먹었던 걸 대놓고 해먹기 시작한 거지. 우리 세상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불거져서 이거를 건드릴 수 있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책에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창문이 맞아요. 열려 있어서 지금 이제 던져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그 군의관 때 저는 국방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5급에 일을 했어요. 네. 5급 사무관에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들이 뭐였냐면 공무원 과장 국장급들이 되잖아요. 그럼 인사이동이 1년 2년마다 돼요. 그러면 현안이 들어오잖아요. 네. 현안이 들어오면 튕겨요. 몇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보고서 용역 내요. 그럼 6개월 시간 벌어요. 6개월 시간 벌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3개월을 벌어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3개월을 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공청회 해요. 그 다음에 관련 사람 모아서 다시 회의를 짜요. 그때 되면 인사 이동이에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안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뭘 주장했었냐면은 군 장병 인권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제가 제안을 하고 발제를 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래 요런 루트로 거의 20년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때 5급 사무관이 나중에 차관 될 때까지 그러면 차관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건 내 5급 사무관 때 하던 건데 말이야 이때까지 안 끝나고 뭐 했어? 니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안 된 거죠. 니들처럼 1년 반씩 2년씩 묶여놓는 그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과 검찰과 판사 같은 그런 그 관료제 사회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정책적인 창문을 타고 위에서 까야죠. 탑다운으로 까야죠. 맞아요. 그래야지 그게 개혁의 동력이 되는 거고 관료제 내부에서 개혁? 개소리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